3억을 주던지, 집 명의를 주던지, 죽을 때 갖고 죽을 거야. 그냥 지금 주라고. 딸이랑 아들이 어떻게 똑같아요? 어머니 죽고 나서 제밥 얻어먹기 싫은 거예요? 누가 보면 단 한 푼도 아들에게 안 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살 집을 마련해주고 고급 외제차와 손주들의 고가의 교육비도 부담했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계속되는 돈 요구에 70을 바라보는 노모는 재산을 싹 다 팔아버려서 파렴치한 아들과 며느리를 길거리로 내쫓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서울 외곽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낡은 간판들 사이로 명잔의 분식이라는 빛바랜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한 명자가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68이 된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반죽을 치대는 모습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일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명자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시간은 5시 30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동과 함께 알림 메시지가 떴어요. KB국민은행 입금 350만 원. 잔액 1284만 7,500원. 이달 임대료였습니다. 정확히 매달 15일에 들어오는 이 돈은 서연의 희생으로 만들 수 있었죠. 명자가 30년 전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장녀 서연이 학업을 포기하고 굳은 일을 하며 돈을 모아 구입한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었습니다. 그 덕에 지금 분식집 그리고 아들의 대학 졸업과 해외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던 거였죠.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명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느끼는 안도감과 동시에 서연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서울 강남에서 잘 살고 있고 딸 서연이는 소박하지만 착한 사위 진우와 경기도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죠. 모두 제 앞가림을 잘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이른 새벽 혼자 일을 시작하는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이른 장을 보러 나온 동네 어르신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뜨거운 주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내가 벌어서 내 손으로 지킨다. 이것이 명자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자식들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생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졌고 가끔은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한켠에 이 돈은 오로지 명자 자신의 돈이 아닌 서연이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재산인 것에 죄책감과 미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마지막 가족여행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사진 속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각자의 삶이 멀어질 줄 몰랐었죠.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도 힘내세요. 주말에 뵐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명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은 늘 이렇게 아침마다 안부를 물어왔어요. 반면 아들 민석이는 명절이나 되어야 연락이 왔죠. 그래도 명자는 두 자녀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연락이 뜸한 아들이 더 마음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떡볶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였어요.
명자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명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를 건네며 명자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기 시작했고 명잔의 분식집 앞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아침 풍경 속에서 명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마치 지난 4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처럼 말이죠. 일요일 아침 9시 명자는 성당 미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가게 쉬는 날이었어요. 성당 마당 벤치에는 오랜 친구 최영희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명자보다 2살 어렸지만 30년 넘게 함께 성당을 다닌 가장 가까운 벗이었죠. 명자야,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영희의 물음에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민석이가 전세 만기가 다 되어 간대. 그런데 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갈 곳을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어제 전화로 물어보더라고. 내가 마포에 가지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냐고. 거기 지금 전세 났는데 내년 2월에 계약 끝나거든. 영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성당 마당을 지나가는 교우들의 인사를 받으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명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집 전세금이 얼마더라? 3억이야. 그 돈이 내 노후 자금인데. 명자야, 내가 한마디 할게.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 돈은 부모 거야. 자식이 부모한테 고마운 마음이 먼저지 돈이 먼저면 관계가 망가져. 명자는 영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반문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집 없어서 고생하는데 부모가 집이 있으면 들어가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들어가게 해주는 거하고 당연하게 들어가려는 거하고는 달라.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중에 나가라고 하기도 어렵잖아. 우리 나이에는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엄마, 저 민석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혜진이랑 같이 뵐게요. 집 문제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마포집 전세 언제 끝나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고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의라고는 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린 것 같은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는 동안 명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눴을 텐데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무거웠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 집은 우리가 정말 어렵게 마련한 거잖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다음 주 토요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노후 자금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이 딜레마가 명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명자는 거실을 몇 번이나 정리했습니다. 민석이 부부가 오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탁자 위에는 차와 과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포 아파트 전세 계약서도
미리 꺼내놓았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와 혜진이가 서 있었어요. 민석이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고 혜진이도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라. 들어와서 앉아. 거실에 자리를 잡은 후 민석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너무 급해서 이렇게 부탁드리러 왔어요. 민석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다음 달 말이면 만기인데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래요. 저희가 도저히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대출도 한계고. 혜진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지호가 요즘 학교에서 힘들어해요. 친구들이 우리 집이 좁다고 놀린대요. 지민이도 자기 방이 없어서. 명자는 손자들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석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마포 아파트 전세가 내년 2월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한데. 민석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 전세금이 5억이야. 그걸 돌려줘야 세입자가 나가는데. 민석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저희가 2억은 어떻게든 마련했어요. 대출받고 적금 깨고 퇴직금 중도 인출까지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2억밖에. 혜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석과 혜진이 결혼할 당시 분당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해줬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가야 한다며 집을 팔고 전세로 또 전세에게 월세로 계속 이사를 다니며 처음 사준 집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지 알아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민석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머지 3억.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빌리는 거예요. 꼭 갚을게요. 2, 3년 안에 꼭. 명자는 망설였습니다. 그 3억은 내 노후 자금이야. 그게 없으면. 민석이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노후 책임질게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연세 드시면 제가 모실게요. 그러니까 지금 좀만 도와주세요. 혜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열심히 살게요. 민석이도 승진하면 연봉도 오를 거고, 저도 아이들 좀 더 크면 다시 일 시작할 거예요. 민석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불효자인 거 알아요. 그동안 엄마한테 잘 못해드렸죠.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명절에도 자주 못 찾아뵙고. 민석아. 하지만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달라질게요. 효도할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될게요. 명자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운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그래도 3억은 너무 큰 돈이야. 민석이가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날 낳아서 키우셨잖아요. 제가 지금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엄마만 믿고 있어요. 혜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언니는 시집가서 시댁 도움받고 살잖아요. 하지만 민석이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명자는 서연이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천안 외곽 낡은 빌라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민석이의 간절한 모습에 그 생각도 잠시 밀려났습니다.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민석아, 일어나. 무릎 꿇지 마.
명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하지만 엄마 아들이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민석이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엄마, 정말요? 정말 생각해 주실 거예요? 그래, 일주일 시간을 줘. 내가 결정하면 연락할게. 민석이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최고예요. 혜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석이 부부가 떠난 후 명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휴대전화를 들어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너희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좀 춥긴 한데. 보일러가 또 말썽이라서요. 그래도 견딜만해요. 서연이는 언제나 그랬듯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 정말 괜찮아요. 진우 씨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파트타임 일 구했어요. 엄마는 엄마 건강만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려워도 부모에게 기대지 않는데 민석이는 그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녁이 되어 명자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기예금 통장에 찍힌 3억. 이 돈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민석이가 정말 나중에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날 모실까? 의구심도 들었지만 아들의 눈물 어린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명자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대학 등록금으로 마련한 마포 아파트. 그곳에 아들 가족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아들이 그렇게 간절한데 엄마로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명자는 마음이 점점 아들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후자금 3억이 걱정되긴 했지만 아들이 약속한 대로 나중에 갚아주고 노후도 책임져 준다면. 그래, 아들이 한 번도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적이 없었어. 정말 급한가 보다. 명자는 일주일 후에 아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명자는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결정했어. 마포 아파트에 들어와도 돼. 전화 너머로 민석이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최고. 2억만 가지고 들어와. 나머지 3억은 엄마가 충당할게. 지금은 너희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지금은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중에 너희가 증여세 부담할 수 있을 때 가져가. 엄마, 정말요? 2억만으로 그냥 살게 해주신다고요? 나중에 저희한테 증여해 주신다고요? 그래. 그동안 고생했잖아. 이제 좋은 집에서 애들 잘 키워. 나중에 전세금 올려받으면 너희 여유도 생길 거고.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명자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3억을 해지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조금 아쉬웠지만 아들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2월 말 드디어 이사 날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마포 아파트에 가서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민석이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깨끗하게 잘 쓸게요. 혜진이도 평소와 달리 매우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지호와 지민이가 신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명자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으니까요. 서연이도 내 딸인데 민석이한테만 3억을 해줬으니. 며칠 후 명자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엄마 집으로 와. 진우도 같이. 네. 무슨 일 있어요, 엄마? 그냥 와. 할 얘기가 있어. 토요일 오후 서연이와 진우가 왔습니다. 명자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열어봐. 봉투 안에는 천안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 계약했어. 3억짜리야. 입주는 내년 3월이고. 서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우리는 괜찮아요. 민석이한테 3억 줬는데 너한테 안 주면 그게 공평하니? 받아.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명자가 설명했습니다. 내 명의로 계약했어. 명의는 내 걸로 해놨지만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 지금부터 증여세 모아놔. 그때 너희한테 제대로 증여해 줄 테니까. 민석이한테 준 만큼 너희한테도 주는 거야.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엄마 노후는 어떡하고. 괜찮아. 아직 건물 임대료도 있고 분식집도 있잖아. 너희 둘 다 내 자식인데 한쪽만 줄 수는 없어. 서연이가 명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명의는 엄마 걸로 하고 저희가 그냥 살게요. 엄마 부담되지 않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명자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등기우편입니다. 한명자님 맞으시죠? 명자가 서명을 하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천안시청에서 온 것이었어요. 명자는 거실로 돌아와 우편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서연이 아파트 관련 서류구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혜진이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탁자 위에 등기우편을 봤습니다. 어머니, 천안시청에서 뭐가 왔네요? 응, 방금 온 거야. 혜진이가 우편물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취득세 고지서네요? 어머니가 천안에 부동산을 사셨어요? 명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봐도 될까요? 세금 관련은 제가 좀 아니까. 혜진이는 명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혜진이가 고지서를 들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납세 의무자 한명자 취득 부동산 천안시 서북구 신축 아파트 25평 취득 금액 3억 원 납부할 세액 850만 원.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안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사셨어요? 서연이 언니한테 준 거죠? 명자가 설명했습니다. 내 명의야. 서연이가 살기만 하는 거고 민석이도 마포 아파트 내 명의로 살잖아. 그게 같아요? 저희는 원래 어머니 집이었던 곳에 들어간 거고 언니는 새로 사준 거잖아요. 혜진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민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와야 해. 어머니가 천안에 3억짜리 아파트 샀어. 서연이 언니 주려고. 30분 후 민석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석이가 취득세 고지서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누나한테 3억짜리 아파트를 사줬다고요? 명자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너한테 3억 준 것처럼 누나한테도 3억 준 거야. 똑같이 명의는 내 거지만 민석이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저는 아들이에요. 장남이라고요. 딸이랑 똑같이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혜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아들이 더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사도 모시고 부모님 노후도 책임지는데 민석이가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는 시집간 사람이에요. 남의 집 사람이 됐는데 왜 우리 집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갔습니까? 뭐, 남의 집 사람? 그럼요. 누나는 이제 박씨 집안이고 저는 여전히 한씨 집안이에요. 엄마 재산은 한씨 집안에 남아야죠. 명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니 딸도 똑같은 자식이야. 민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는 장남이에요. 적어도 누나보다 2배는 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똑같이 3억씩이라니. 혜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 말이 맞아요. 아들한테는 최소한 6억은 주셔야죠. 아니면 마포 아파트를 민석이 명의로 넘겨주세요. 민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선택하세요. 마포 아파트를 제 명의로 넘기시든지 현금 3억을 더 주시든지. 아들이 딸이랑 똑같이 받는 건 용납 못해요.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대학 포기하고 너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보내준 게 내 누나인데? 그건 옛날 이야기이고요. 제가 한 집안의 장남인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누가 모셔요? 누나가 모십니까? 혜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1달 드릴게요. 1달 안에 결정하세요. 마포 아파트 명의 이전이든 현금 3억이든. 민석이가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아들 차별하는 것도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돼도 누나가 받은 거 다 특별 수익으로 계산할 거예요. 민석이 부부가 나간 후 명자는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억씩 똑같이 줬는데 아들이라고 더 달라는구나.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취득세 고지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엄마, 민석이가 방금 전화해서 난리예요. 자기는 장남인데 누나랑 똑같이 받는 게 말이 되냐고.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석이의 구시대적 사고와 끝없는 욕심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명자는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갔습니다. 우체부가 서 있었어요. 한명자님, 내용 증명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명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명하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민석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명자 귀하. 본인은 귀하의 장남 박민석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장남은 가문의 대를 잇고 제사를 모시는 중책을 맡습니다. 그럼에도 귀하께서는 본인과 딸을 동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 현금 3억 원 추가 지급 장남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함이니 30일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남의 권리라니.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1시간 후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야, 지금 동네 맘카페 봤어? 혜진이가 또 글 올렸는데. 무슨 글?
시어머니가 장남을 차별한다고, 딸이랑 똑같이 대우하는 게 한국 정서에 맞지 않다고. 명자는 휴대전화로 맘카페를 확인했습니다. 혜진이가 올린 글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저희 남편을 똑같이 대우하세요. 남편은 장남인데 말이에요. 제사도 모시고 가문을 이어가는 장남이 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맞나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장남 타령. 그래도 아들이 좀 더 받는 게 맞긴 하죠. 제사 모시면 더 받아야지. 의견이 갈렸지만 일부는 민석이 편을 들었어요. 성당 단톡방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석이가 장남으로서 책임은 다하는데 대우는 못 받는다는 글을 올렸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남편의 제사에 참석한 적 없던 아들 내외가 대를 잇고 제사를 모시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말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명자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집안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들 3억, 딸 3억. 똑같이 줬는데. 명의도 다 내 거고.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명자 씨, 요즘 고민 많으시죠? 아들이 장남 대우 못 받아서 서운하다면서요? 명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온 동네가 아는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거실로 나와 통장을 펼쳐놓고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민석이한테 준 것, 마포 아파트 거주권 3억 현금 서연이한테 준 것, 천안 아파트 거주권 명의는 내 것 금액으로는 똑같이 3억씩인데 민석이 말대로 장남이 더 받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장남 타령을 하는지. 다음 날도 잠을 못 잔 채 분식집에 나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명자 사장님, 요즘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영희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명자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밥은 먹었어? 못 먹었어. 입맛이 없어서.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자야, 이대로는 안 돼. 전문가 도움을 받아봐. 전문가? 내 조카가 변호사야. 상속이랑 부동산 분쟁 전문이래. 한번 상담받아봐. 명자는 망설였습니다. 가족끼리 변호사까지. 명자야, 민석이가 이미 내용 증명 보냈잖아. 그것도 장남 권리 운운하면서. 이건 이미 법적 문제가 된 거야.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석이가 장남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한 이상,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명자야, 한 가지 더 말할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장남이 더 받아야 한다는 거야? 법적으로도 남녀 상속 똑같아. 영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준호 변호사야. 내일 한번 가봐. 그날 밤 명자는 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민석이의 내용 증명을 다시 읽어봤어요. 장남으로서 정당한 권리라는 문구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장남이라고 더 받는 게 정당한 걸까? 새벽녘이야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찍 일어난 명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한 잔 마시고 서준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준호 변호사입니다. 서준호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명자는 그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민석이에게 3억을 줘서 마포 아파트에 들어가게 한 것, 서연이를 위해
천안의 3억짜리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산 것, 그리고 민석이가 장남이라며 더 요구하는 것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두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각각 3억씩 지원하신 거네요? 네, 똑같이요. 명의는 다 제 거고요. 민석 씨가 주장하는 건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딸이랑 똑같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서준호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현행법상 자녀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장남이라고 더 받을 권리는 없어요. 명자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럼 민석이가 법적 조치를 해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두 자녀에게 공평하게 증여하신 거예요. 법원도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민석이가 제사를 모신다고.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사를 모신다고 재산을 더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옛날 관습이고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명자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조언 드리자면 민석 씨가 계속 압박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요? 네.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녀라고 해서 당연히 받을 권리는 없어요. 특히 이미 3억이나 받았으면서 더 요구하는 건 도가 지나친 겁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민석 씨가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명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것은 막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아, 내가 정말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너무 구식인가? 하지만 이미 3억을 받고도 더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일 다시 변호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한다. 장남이든 뭐든 이미 충분히 줬어. 일주일 후 명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서준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석이에게 받은 내용 증명, 통장 내역, 천안 아파트 계약서, 마포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서류 다 가져오셨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서준호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마포 아파트와 천안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유심히 봤어요. 어머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두 부동산 모두 어머님 명의입니다. 명의가 곧 처분권이에요. 어머님이 팔든 누구에게 빌려주든 그건 전적으로 어머님 권한입니다. 그래도 민석이가 지금 마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민석 씨는 어머님 허락으로 무상 거주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도 없죠? 네, 따로 쓰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폴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천안 아파트 취득세 고지서 원본. 둘째, 민석 씨가 보낸 내용 증명. 셋째, 혜진 씨가 맘카페에 올린 글 캡처. 넷째, 카톡 대화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도요. 명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석이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내용들을 변호사는 꼼꼼히 캡처했어요. 어머님, 민석 씨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3억을 받고도 더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예요. 서준호 변호사는 종이에 단계별로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로드맵을 말씀드릴게요.
민석 씨가 계속 압박한다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요? 첫째, 마포 아파트를 비공개로 매각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해서 빠르게 처분하는 거죠. 매각이요? 민석이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점유의 정금지가 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민석 씨가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하거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명자는 생소한 법률 용어에 어리둥절했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셋째, 매각이 완료되면 새 소유자가 민석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새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은 직접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석이는 나가야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이미 3억을 받았고 무상으로 거주했으니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넷째, 만약 민석 씨가 어머님께 접근하거나 협박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어머님, 이미 민석 씨는 장남의 권리라는 허구적 주장으로 어머님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서준호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섯째, 어머님의 남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대용 신탁을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이 관리하시되 미리 정해둔 대로 재산이 분배되는 제도예요. 민석 씨가 장남이니까 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도 소용없게 만드는 겁니다.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래도 자식인데. 어머님,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미 3억을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서준호 변호사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저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대행하겠습니다. 수임료는 성공 보수로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3%만 받을게요. 명자는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결정하셨어요? 장남한테 마땅히 줘야 할 것 좀 주세요. 민석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까지 답 안 주시면 정말 법원 갈 거예요. 장남 차별로 고소할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서준호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장남이라서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민석 씨가 망신만 당할 거예요. 명자는 변호사의 눈을 봤습니다. 어머님, 민석 씨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장남 운운하며 어머님을 압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이미 받은 3억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한명자. 이름을 쓰는 순간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평생 휘둘릴 거예요. 민석이가 계속 장남이라며 더 요구할 거고요. 네,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서준호 변호사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실 거예요. 마포 아파트를 비공개 매물로 내놓되 시세의 95%로 빠르게 처분하겠습니다. 민석이가 알면 비공개 매각이라 바로 알기 어려울 겁니다. 동시에 점유의 정금지가 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게요.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안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서연이가 계속 살게 하고 싶은데. 그럼 서연 씨와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세요. 무상이든 저렴하든 상관없지만 계약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석 씨가 트집 잡을 수 없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대용 신탁 설계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의 건물 임대 수익과 남은 자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서준호 변호사는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안에 마포 아파트 매수자를 찾고 2주일 안에 계약을 완료할 겁니다. 민석 씨가 법원 간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명자는 사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평생 휘둘린다. 장남이라는 허울로 나를 압박하는 건 용납 못해. 그날 밤 명자는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시간 있니? 천안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쓰려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너는 계속 거기 살아. 월세는 없어도 되니까 계약서만 쓰자. 네, 엄마.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서준호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 2시 부동산 미팅 잡았습니다. 점유이 정금지 가처분도 접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명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민서가 엄마가 너한테 3억 준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장남이라며 더 달라니. 이제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법이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었고 전문가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명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마포 아파트 매각을 준비하던 중 명자는 서연이를 만나기 위해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천안역에 도착하니 서연이와 진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서연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명자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괜찮아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서연이가 요즘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과로인 것 같아요. 명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왜 말 안 했니?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데. 엄마도 요즘 민석이 때문에 힘드신데 제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정말 장남이라고 더 달라고 해요? 응. 장남은 딸보다 2배는 받아야 한다고.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누나한테 더 많이 주셨는데요. 서연이가 진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 씨 부모님은 정말 공평하셨어요. 아들, 딸 차별 없이. 명자는 사위의 집안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습니다. 왜 자신의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서연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명자가 사준 아파트였지만 처음 방문이었어요. 엄마, 여기에요. 덕분에 정말 좋은 곳에서 살아요.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요. 매일 어머니 걱정만 해요. 민석이 때문에? 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신다고. 차라리 집을 돌려드리겠다고도 했어요. 명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해. 이 집은 내가 서연이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그때 명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준호 변호사였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마포 아파트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48억에 사겠다고 합니다. 48억이요? 네, 시세보다 조금 낮지만 현금으로 바로 결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고요. 서연이와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봤습니다. 엄마, 마포 아파트를 파는 거예요? 명자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민석이가 계속 요구하니까 차라리 팔고 깨끗이 정리하려고.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다 저 때문이죠? 제가 집을 받아서. 아니야. 민석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이미 3억 받고도 장남이라며 더 달라니. 진우가 분노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장남이라고 더 달라고 할 수가. 저녁을 먹으면서 명자는 서연이의 건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서연아, 병원에서 뭐래? 정확히 어디가 아픈 거야? 그냥 자가 면역 질환 의심된대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명자는 딸의 병이 혹시 가족 간의 갈등 때문은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천안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명자는 서준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매각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석 씨한테는 언제 알리실 건가요? 계약 끝나고 나서요. 미리 알면 방해할 거예요. 다음 날 명자는 오랜만에 영희를 만났습니다. 성당 근처 찻집에서였어요. 명자야, 마포 아파트 판다며? 응. 민석이 때문에 더는 못 참겠어. 영희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결정했어. 그런데 서연이는 어때? 몸이 좀 안 좋아. 자가 면역 질환 의심된대. 아이고, 스트레스 때문인가?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서연이한테 집 준 것 때문에 민석이가 난리를 치니까 서연이가 계속 미안해해.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서연이는 엄마 생각하고 민석이는 자기 욕심만 채우고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날 밤 명자는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민석이가 장남이라고 더 달라는데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준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은 30대 후반의 부부였어요. 좋은 집 양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살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명자는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대학을 포기하며 일해서 함께 마련한 집이었는데 어머니, 계약금 5억이 입금됐습니다. 잔금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서준호 변호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그때까지 민석 씨가 비워줘야 하는데 명도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명자는 아들과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병원 검사 결과 나왔니? 네, 엄마.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래요. 약 먹으면서 관리하면 된대요. 치료비는?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이는 끝까지 부모에게 기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면 민석이는 그때 민석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장남한테 줄 건 줘야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명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 민석이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포 아파트가 팔렸다는 것을. 민석아, 내가 장남이라며 욕심부린 결과야. 이제 3억 가지고 알아서 살아야 할 거야. 명자는 서연이의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이제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서연이는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딸이었으니까요. 마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사흘 후 명자는
서준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민석 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비워달라고. 어떻게 통보하죠? 내용 증명으로 보내겠습니다. 매각 사실과 명도 요청을 명확히 해야 해요. 그날 오후 민석이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집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예상대로 1시간도 안 되어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마포 아파트를 팔았다고요? 그래, 팔았어. 미쳤어요? 제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제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파는데 내 허락이 왜 필요하니? 민석이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저는 장남이에요. 그 집은 당연히 제가 물려받을 집인데, 넌 이미 3억 받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자마자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 쫓아내실 거예요? 다음 달 15일까지 나가. 이미 계약 끝났어. 그날 저녁 민석이와 혜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셌어요. 엄마, 문 열어요. 당장 열어. 명자는 체인을 건 채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뭐야?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저희가 어디로 가요? 혜진이가 울먹였습니다. 너희가 2억만 부담했지만 내가 안 받은 3억까지 5억이야. 2억을 5억으로 줄 테니 그걸로 전세 구해.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5억으로 마포에서 어떻게 전세를 구해요? 그리고 저는 장남인데. 장남이면 뭐가 달라? 이미 결혼할 때 12억짜리 집 날려먹고 거기에 또 3억 받았으면 됐어. 너희가 가져온 2억과 내 노후 자금 3억 합쳐 5억으로 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면 돼. 명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한참 소리치던 민석이 부부는 결국 돌아갔어요. 다음 날 동네 맘카페가 난리였습니다. 혜진이가 올린 글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렸어요. 장남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으시네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반응이 엇갈렸어요. 장남이라고 더 받아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 사고 아닌가요? 이미 3억 받았으면 충분한 거 아님? 시어머니 집을 시어머니가 파는데 뭐가 문제? 명자는 서준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혜진이가 온라인에서 난리예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좋습니다. 증거가 되니까요. 캡처해 두세요. 며칠 후 민석이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명자님, 저는 박민석 씨 대리인입니다. 주거권 보장과 장남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서준호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주거권은 임차인에게나 있는 것이고 장남 권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명도 기한까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공방이 오가는 동안 명자는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점유의 정금지가 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서준호 변호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민석 씨가 다른 사람한테 전세권을 주장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는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마포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민석 씨가 세입자를 구하는 것 같은데. 명자는 즉시 서준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처분 위반입니다. 바로 법원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집행관이 마포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민석이가 몰래 전세 계약을 하려던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민석이는 더욱 발악했습니다. 명자의 분식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어요. 엄마, 장남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한 집안의 대를 잇는 장남인데.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여기서 이러지 마. 손님들 있잖아. 손님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장남인데 누나랑 똑같이 취급받는 게 말이 됩니까? 옆 가게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민석 씨, 요즘 시대에 무슨 장남 타령이에요? 이미 3억 받았다면서요? 민석이는 주변 상인들의 시선에 당황했습니다. 그게 3억 받고도 더 달라는 게 장남이에요? 그건 그냥 욕심이지. 민석이는 결국 가게를 나갔습니다. 한편 명자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호 변호사의 조언대로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했어요. 어머니, 건물 임대 수익과 예금을 신탁으로 묶었습니다. 이제 민석 씨가 함부로 요구할 수 없어요. 서연이는? 서연 씨에게는 천안 아파트 거주권을 보장했습니다. 어머니 사후에는 두 자녀에게 정확히 반반씩 가도록 했고요. 명자는 안심했습니다. 더 이상 민석이가 장남이라며 더 요구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잔금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엄마, 저 안 나가요. 장남인 제가 왜 나가야 해요? 명자는 서준호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민석이가 안 나간대요. 걱정 마세요. 새 소유자 명의로 명도소송 준비됐습니다.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마침내 잔금일인 3월 15일이 됐습니다. 명자는 은행에서 잔금 43억을 받았어요.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되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 소유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석 씨가 버티면 다음 달에는 강제 집행입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저는 장남이에요. 장남? 명자는 답장했습니다. 넌 이미 3억 받았어. 장남이든 뭐든 그걸로 충분해. 민석이의 장남 주장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도 여론도 그 누구도 민석이 편을 들지 않았으니까요. 명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장남이라는 허울로 욕심부린 결과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거야. 3월 20일 명자는 서준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명도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민석이가 나갈까요? 판결이 나면 나가야죠. 법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석이가 천안 우리 집에 왔어요. 뭐? 증여세 신고하겠다고. 엄마 명의로 된 집에 우리가 무상으로 산다고 세무서에 신고하겠대요.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서준호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민석이가 서연이를 협박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죠? 무상임대도 합법입니다. 증여가 아니에요. 하지만 민석이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그날 저녁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탈세 의혹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예정입니다. 명자는 불안했지만 서준호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어머니, 오히려 좋습니다. 조사받으면 떳떳하다는 게 증명돼요. 3월 28일 명도소송 1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민석이는 여전히 장남 권리를 주장했어요. 저는 장남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무슨 권리로 거주하고 있습니까? 민석이 측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으로. 허락이 철회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장남으로서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남이라는 신분이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변론은 4월 5일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석이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기신 것 같아요? 장남인 저를 쫓아내고. 민석아, 넌 이미 3억 받았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 장남이 딸이랑 똑같이 받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때 서준호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석 씨 계속 장남 타령하시는데 법원도 인정 안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명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어요. 명자는 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진우가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스트레스로 쓰러졌어요. 류마티스도 악화됐고. 민석이 때문에? 네. 계속 협박 문자 보내고 세무서 신고한다고. 서연이가 너무 괴로워했어요. 명자는 분노했습니다. 아들이 누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병실에서 서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민석이가 잘못한 거지. 제가 집을 받아서. 민석이가. 아니야. 민석이가 욕심이 많은 거야. 장남이라며 더 달라는 게 말이 되니? 그때 명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엄마, 누나 병원 갔죠? 누나가 아픈 건 안타깝지만 저도 억울해요. 장남인데 차별받는 기분 알아요? 명자는 폭발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누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장남이 뭐가 대단하다고. 장남이 대단하죠. 가문을 잇고 제사를 모시고. 그만. 더 이상 장남 소리 하지 마. 넌 이미 3억 받았고 그걸로 끝이야. 전화를 끊고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민석이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음 날 명자는 서준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민석이를 고소하고 싶어요. 서연이를 협박한 것, 저를 괴롭힌 것 다요. 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 다 있으니까요. 4월 1일 명자는 민석이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어요. 그날 오후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들을 고소해요? 민석이가 먼저 선 넘었어. 장남이라며 행패 부리고 누나를 병원에 보내고. 그래도 장남인데. 또 장남? 장남이면 뭐든 용서받아? 명자는 단호했습니다. 4월 5일 명도소송 2차 변론에서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거부 시 강제 집행한다. 민석이가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장남이에요. 장남.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신분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판결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석이는 명자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예요. 장남을 버리고. 명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넌 스스로를 버린 거야. 장남이라는 허울로 욕심만 부리다가. 그날 명자는 일시적인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법원도 자신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어요. 서준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반환점을 돈 겁니다. 민석 씨가 10일 안에 안 나가면 강제 집행입니다. 명자는 서연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엄마, 재판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민석이가 나가야 해.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다 저 때문에. 아니야. 민석이가 장남이라며 욕심 부린 거야. 너는 잘못 없어.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공평하게 대해주셔서. 명자는 사위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적어도 서연이 부부는 자신을 이해해 주니까요.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장남이라는 자부심이 무너진 민석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불안했어요.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명자는 다가올 폭풍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4월 10일 명도 기한이 되었지만 민석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서준호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변호사님, 민석이가 안 나가요. 예상했습니다. 내일 강제 집행 신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자의 분식집에 세무서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한명자 사장님이시죠? 탈세 의혹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나왔습니다. 민석이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다 뒤지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조사를 했어요. 물론 문제는 없었지만 소문이 퍼졌습니다. 명자네 분식집이 탈세했대. 아니래. 아들이 안갚음으로 신고했대. 그날 밤 민석이가 마포 아파트에서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민석 씨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벽에 못을 박고 바닥을 훼손하고. 명자는 즉시 서준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재물손괴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수집하세요. 4월 13일 강제 집행 날이었습니다. 명자는 집행관, 경찰과 함께 마포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은 낙서로 가득했고 바닥은 망치로 친 흔적이 있었어요. 장남의 집 내 집 같은 글씨가 벽에 써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민석이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석 씨, 지금 즉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민석이가 버텼습니다. 저는 장남이에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혜진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저희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집행관은 단호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로 집행합니다. 경찰이 민석이를 제압하려 하자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3억 더 줘요. 누나보다 3억 더 달라고요. 명자가 놀랐습니다. 뭐, 아직도 더 달라는 거니? 그건 그냥 전세금이잖아요. 전세금 빼고 3억 더 줘요. 서준호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석 씨, 이미 어머님이 증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민석이가 발악했습니다. 그럼 제 2억이라도 더 줘요. 혜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 집안대를 잇는 건 우리 애들인데 어머님 제사 누가 지내줄 것 같아요?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죠. 결국 경찰이 민석과 혜진을 끌어냈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혜진이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할 거예요. 장남을 버렸으니 대가를 치를 거예요. 제사도 안 모실 거고 장례식도 안 갈 거예요. 명자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래, 안 와도 돼. 3억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들 며느리는 필요 없어. 민석이가 끌려나간 후 명자는 훼손된 집을 둘러봤습니다. 새 주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 어떻게, 수리비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서준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민석이가 받은 3억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어떤 근거로요? 민석이가 장남 권리를 주장하며 협박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집도 훼손했고. 서준호 변호사가 고민했습니다. 협박에 의한 증여 취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럼 소송 준비해 주세요. 며칠 후 민석이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명자의 집 앞에 와서 시위를 했어요. 불효자를 만든 어머니, 장남 차별하는 어머니,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자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또 다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것이었어요. 재벌가도 아닌데 상속 싸움. 장남 차별하는 어머니. 다행히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가 이미 3억을 받았는데도 더 요구한 거네요. 그것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기사는 나가지 않았지만 민석이의 평판은 바닥이 되었습니다. 4월 20일 서연이가 퇴원했습니다. 명자는 천안에 가서 딸을 만났어요. 엄마, 민석이가 쫓겨났다면서요? 응. 그리고 3억도 돌려받을 거야. 서연이가 놀랐습니다. 3억을? 그럼 민석이는 자업자득이지. 장남이라며 욕심부리다가 다 잃은 거야.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이미 받은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달라니. 그때 명자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3억만 그대로 두면 조용히 살게요. 제발이요. 명자는 답장했습니다. 늦었어. 넌 장남이 아니라 욕심쟁이일 뿐이야. 4월 25일 명자는 민석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박민석은 원고를 협박하여 3억 원을 취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 민석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3억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혜진이가 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준 돈을 다시 달라고 해요? 협박해서 받아간 돈이야. 장남 권리는 없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민석이가 일해서 살아야지. 장남이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준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민석 씨는 정말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민석이가 장남이라는 허울로 요구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5월 3일 새벽 4시 명자는 급하게 울리는 전화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진우였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또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명자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천안까지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진우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자가 면역 질환이 급속히 악화됐대요. 류마티스가 아니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의심된다고. 루푸스?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루푸스는 난치병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래요. 최근 가족 간 갈등이 있었냐고. 명자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석이와의 싸움이 서연이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서연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당장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면역 억제제도 써야 하고 치료비가 상당할 겁니다. 얼마나?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보험 적용해도요. 명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서준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민석 씨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응하면서 어머님의 유언 대용 신탁을 문제 삼고 있어요. 뭐라고요? 신탁 설정이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법원에서 일부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자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서연이의 치료비는 급한데 재산은 묶여 있고. 변호사님, 신탁 일부라도 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그럼 민석 씨가 또 요구할 빌미를 줍니다. 명자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서연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일단 2억만 해지해 주세요. 서연이 치료비로 써야 해요. 어머님, 신중하셔야. 딸이 죽어가는데 신중하고 모고가 있나요?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 민석이와 혜진이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누나 입원했다면서요? 민석이가 먼저 말했고 혜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 저희도 급한 일이 있어서.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너희가 할 말이 그거야? 민석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신탁해지에서 누나 치료비로 2억 쓴다면서요? 그럼 저한테도 2억 줘야죠. 혜진이가 보태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공평해야죠. 그리고 민석이는 장남이니까 사실 더 받아야 정상이에요. 명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서연이가 죽어가는데 돈 얘기야? 민석이와 혜진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누나는 누나고 저희는 저희죠. 맞아요. 각자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혜진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동의서예요. 저희한테도 2억 주시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취하하고 3억은 그대로 두는 조건이에요.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천안 아파트를 제 명의로 넘겨주셔도 돼요. 어차피 누나는 병원에 있으니까 집이 필요 없잖아요. 명자는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너희가 사람이야? 혜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건 권리의 문제예요. 민석이는 장남이고 당연히 더 받아야 해요. 5월 5일 서연이의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심장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투석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식도.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명자는 결국 신탁을 추가로 해지했어요. 3억을 더 찾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석이와 혜진이가 또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3억 더 찾았다면서요? 혜진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총 5억이네요. 저희도 5억 받아야겠어요. 아니, 민석이는 장남이니까 6억은 받아야죠. 민석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장남이 딸보다 적게 받는 건 말이 안 되죠. 명자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진우가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명자 자신도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명자는 링거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재산 때문에 가족을 모두 잃었구나. 5월 7일 명자는 퇴원했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민석이와 혜진이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혜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 요구 생각해 보셨어요? 민석이가 이어받았습니다. 엄마, 전 장남이에요.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죠. 당연히 더 받아야 해요. 혜진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안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예요. 이것만 사인하시면 더 이상 안 찾아올게요. 명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죽어가는데 너희는 집 생각뿐이니? 민석이와 혜진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누나 병은 안타깝지만 그거랑 이건 별개예요. 맞아요. 재산은 재산이고 병은 병이죠. 그때 진우가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명자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장기 부전 증상입니다. 에크모도 고려해야.
명자는 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민석이와 혜진이가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언니 이렇게 되면 천안 아파트는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민석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냥 제 명의로 넘기세요. 전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명자는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도 재산만 생각하는 아들 부부가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5월 10일 서연이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최소 6개월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석이와 혜진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혜진이가 앞장섰어요. 어머니, 서연이 언니 치료비 많이 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뭐? 민석이가 설명했습니다. 천안 아파트만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면 거기서 나오는 전세금으로 누나 치료비 일부를 대드릴게요. 혜진이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만요. 나머지는 민석이가 장남으로서 받아야 할 몫이니까. 명자는 절망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사람이야? 민석이와 혜진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 장남이에요. 맞아요. 장남의 권리는 당연한 거예요. 명자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걸 잃었구나. 서연이의 건강도, 민석이 부부의 인간성도, 내 건강도.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명자의 마음도 그랬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보며 명자는 울었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왜 저럴까요? 혜진이까지 똑같이. 장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5월 12일 새벽 3시, 명자는 병원 휴게실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자신은 심장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었어요. 내가 돈을 지키려다 딸을 잃게 생겼구나. 민석이와 싸우느라 서연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명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공평하게 하려고 했는데. 민석이는 왜 계속 장남이라며 더 달라는 걸까요? 내가 민석이를 잘못 키운 건가요? 창밖은 캄캄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처럼 명자의 마음도 막막하기만 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신탁 해지한 5억에서 서연이 치료비로 이미 2억이 나갔어요.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장남이에요. 누나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장남의 권리도 중요해요. 이어서 혜진이의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서연이 언니 치료비 계속 들 텐데 저희와 합의하는 게 나아요. 명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민석이 말대로 해야 하나? 천안 아파트를 넘기고 돈도 더 주고 그래야 서연이를 살릴 수 있나? 아침이 되자 서준호 변호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변호사님, 저 포기하고 싶어요. 민석이가 원하는 대로 다 줄까 봐요. 어머님, 서연이를 살려야 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민석이가 장남이라고 하니 그냥 더 주고. 서준호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민석 씨에게 굴복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서연 씨도 어머님이 민석 씨에게 굴복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보고 싶대요.
중환자실로 들어간 명자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석이한테 굴복하지 마세요. 뭐? 제 치료비 때문에 민석이한테 지지 마세요. 민석이는 장남이 아니라 그냥 욕심쟁이에요. 서연이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명자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병실을 나온 명자는 복도에서 민석이와 혜진이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혜진이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서연이 언니 치료비도 계속 나가는데. 명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석아, 너 정말 장남이니? 당연하죠. 전 한 집안의 장남이에요. 장남이 뭔지 알아? 민석이가 당황했습니다. 그야 아들이고 대를 잇고. 아니야. 장남은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야. 부모를 돌보고 동생을 보호하는 사람이지. 너처럼 돈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혜진이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장남은 더 받는 게, 그건 장남이 책임을 다할 때 이야기야. 민석이가 한 게 뭐가 있어? 누나가 죽어가는데 재산 달라고 하는 게 장남이야? 명자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난 더 이상 너희한테 줄 게 없어. 민석아, 넌 이미 3억 받았어. 그것도 돌려받을 거야. 민석이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전 장남이라고요. 넌 장남이 아니야. 그냥 욕심 많은 아들일 뿐이야. 그날 밤 명자는 다시 병원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으니까요. 서준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부당이득 반환 소송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도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천안 아파트를 정식으로 서연이 명의로 증여하고 싶어요. 세금 다 내고 정식으로요. 서연 씨에게요? 네. 서연이는 진짜 딸이니까요. 민석이는 장남이라는 허울만 남은 아들이고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그래, 민석이가 장남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진짜 장남의 역할을 안 한다면 의미 없어. 서연이가 진짜 내 자식이야. 5월 13일 아침 영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명자야, 많이 힘들지? 응.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어. 민석이는 장남이 아니야. 그냥 욕심쟁이일 뿐이야. 영희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깨달았구나. 장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지.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가 계속 장남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아무 의미 없어. 서연이와 진우가 진짜 가족이야. 그때 진우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대요.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요. 명자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이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민석이한테 앉은 거. 서연아,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민석이는 장남이 아니야. 너야말로 진짜 내 자식이야. 명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 민석이와 혜진이가 또 왔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명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민석이한테 전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장남이든 뭐든 이제 상관없다고. 진우가 나간 후 명자는 서연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진짜 중요한 건 장남이니 딸이니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야. 영혼의 어둠을 지나 명자는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5월 20일 명자는 서준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는 자리였어요. 어머님,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 선고가 다음 주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석이가 받은 3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민석 씨가 장남의 권리를 주장하며 협박한 증거가 충분합니다. 내용 증명, 문자, 맘카팩을 모두 확보했고요. 서준호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안 아파트 서연 씨 명의 증여도 준비됐습니다. 증여세는 약 1,0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괜찮아요. 정당하게 세금 내고 주는 거니까. 그때 명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명자님이시죠?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최근 장남 상속 문제로 소송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명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민석 씨 부인 혜진 씨가 제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남을 차별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조사해 보니 오히려 민석 씨가 문제인 것 같아서요. 서준호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명자 씨 변호사입니다. 언론 대응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언론까지 관심을 갖네요. 오히려 좋습니다. 민석 씨의 장남 타령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알릴 기회예요. 5월 25일 법원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명자와 서연이, 진우가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서연이는 아직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민석이와 혜진이도 왔습니다. 민석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직도 정신 안 차렸어요? 전 장남이에요. 판사가 입장하고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민석은 원고 한명자에게 3억 원을 반환하라. 피고가 장남의 권리를 주장하며 원고를 협박하여 취득한 금원으로 인정된다.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전 장남입니다. 장남이 더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성별이나 출생 순서에 따른 차별적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장남인데.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고 싶습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을 나오면서 민석이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항소할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라고요. 전 장남이니까. 명자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계속 장남이라고 외쳐봐. 이제 아무도 안 들어줄 거야. 그날 오후 명자는 천안 등기소에서 서연이와 만났습니다. 천안 아파트를 서연이 명의로 넘기는 날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세금도 많이 나오는데. 괜찮아. 너야말로 진짜 내 딸이니까. 등기 이전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석이와 혜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집 줬어요? 저는 장남인데. 혜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민석이가 장남인데 왜 딸한테만? 명자는 두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5월 28일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명자님, 취재 결과 민석 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피해자시네요. 인터뷰 한번 해주시겠어요? 명자는 고민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방송에서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받아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 사고입니다. 이미 3억을 받고도 더 요구하는 건 장남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완전히 명자 편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장남 타령이라니. 3억 받고도 더 달라는 건 너무하다. 어머니가 불쌍하시네. 6월 1일 민석이가 제기한 항소심도 기각됐습니다. 항소 기각.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 민석이가 법정에서 또 소리쳤습니다. 대법원 갈 거예요. 전 장남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6월 5일 명자는 서연이와 함께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서연이는 많이 회복되어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그때 서준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석 씨 계좌 압류 들어갔습니다. 3억 회수 시작합니다. 명자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접근금지 가처분도 인용됐습니다. 이제 민석 씨가 100m 이내 접근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명자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석이가 아무리 장남이라고 외쳐도 소용없어. 서연이가 엄마의 팔을 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진우가 음료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민석이가 장남 타령 못하겠네요.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민석이는 끝까지 장남이라고 외쳤지만 법도 세상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자유다. 민석이의 장남 굴레에서 그 끝없는 요구에서 자유로워졌다. 6월 10일 명자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박서연에게 상속한다. 현재 나의 모든 재산의 내 딸 박서연의 희생으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이고 박서연의 희생으로 박민석의 현재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므로 박민석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계속되는 억지 거짓 주장과 장례식 나의 사후 제사까지도 안 하겠다며 협박하는 것은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증을 마치고 나온 명자는 홀가분했습니다. 서준호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새 출발입니다. 민석 씨가 또 장남 운운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명자는 햇살이 비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민석아, 내가 아무리 장남이라고 외쳐도 이제 아무 의미 없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월 20일 민석이의 3억 원 반환이 완료됐습니다. 명자는 은행에서 입금 확인을 하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아들에게서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이 씁쓸했지만 이것이 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민석이와 혜진이가 명자의 분식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온 것이었어요. 엄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 장남이라고요. 혜진이가 피켓을 들었습니다. 불효를 조장하는 어머니, 장남 차별 반대. 명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경찰이 도착했어요. 박민석 씨, 접근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민석이가 버텼습니다. 전 장남이에요. 어머니 가게에 올 권리가 있다고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연행합니다. 결국 민석이와 혜진이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어요. 쯧쯧, 장남이라고 저렇게 난리를. 명자 씨가 불쌍해. 저런 아들을 뒀으니. 그날 저녁 민석이는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사흘 구류였어요. 6월 25일 민석이가 풀려났지만
이번엔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준호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대법원도 기각할 겁니다. 장남 우대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요. 7월 10일 예상대로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장남이라는 신분은 추가 재산 취득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민석이가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모두 소진됐어요. 그런데 7월 15일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이가 혼자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혜진이요. 접근금지 명령 있는 거 알죠? 저는 포함 안 되잖아요. 민석이만 해당되는 거고. 어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명자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 이혼할 거예요. 민석이랑. 명자는 놀랐습니다. 이혼? 네. 더는 못 살겠어요. 매일 장남 타령만 하고 돈 없다고 저한테 화풀이하고 3억 돌려주느라 빚까지 졌대요. 혜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장남이 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장남이 아니라 그냥 욕심쟁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맞았어요. 명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민석이 같은 아빠 밑에서 크면 애들도 망가질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떠난 후 명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이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돈도, 가족도, 명예도. 8월 1일 명자는 서연이, 진우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해안가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마포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구입한 곳이었죠.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서연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이사를 마치고 집들이를 했습니다. 영희와 성당 교우들, 시장 상인들이 찾아왔어요. 명자 씨, 고생 끝에 낙이 왔네요. 그 아들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가 서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접근금지 명령 있는 거 알면서 왜 왔니? 그냥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경찰 부르지 마세요. 금방 갈게요. 명자는 문 밖에 서서 들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장남이 아니었다는 거, 그냥 욕심쟁이였다는 거. 혜진이도 떠났어요. 애들도 못 본 지 한 달이 넘었고, 민석이는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장남이라고 떠들면서 진짜 장남이었으면 엄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니? 네. 너무 늦었지만. 엄마 용서는 안 바라요.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민석이는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연락 안 할게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세요. 누나도, 누나한테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민석이가 떠난 후 명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면서도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안타까웠어요.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민석이 왔다 갔어요? 응. 민석이도 이제 깨달은 것 같네요. 장남이 뭔지. 너무 늦었지만.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깨달은 게 어디예요. 평생 장남 타령하다 끝날 수도 있었는데.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명자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광복절이다. 나도 오늘 진정한 광복을 맞은 것 같다. 민석이의 장남 굴레에서, 그 끝없는 요구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민석이도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 장남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9월 1일 명자는 서연이와 함께 병원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박서연 씨, 완치 판정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후와 지민이었어요. 혜진이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두 손자가 명자를 껴안았습니다.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끔 애들 데리고 와도 될까요? 애들이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서. 그럼 언제든지 와. 명자는 손자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석이는 잃었지만 손자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저녁 명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 사진에 말했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민석이가 이제야 장남이 뭔지 알았대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서연이가 있고 진우도 있고 손자들도 있으니 괜찮아요. 9월 10일 명자는 분식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명자는 미소 지으며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일기에 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석이의 장남 주장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행복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명자의 마음도 그랬어요.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민석이의 장남 타령도 그로 인한 갈등도 모두 과거가 되었어요. 이제 명자에게는 평화로운 일상만이 남았습니다. 9월 30일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명자는 바닷가 집 마당에서 서연이 진우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손자들이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삐뚤삐뚤 쓴 글씨가 정겨웠죠. 서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평화롭네요.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었어요. 명자는 만년필을 꺼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 재산의 주인은 나였고 내 마음의 주인도 나였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장남이니 장년이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재산과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많든 적든 부모님이 주신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디 장남이니 장년이 하는 낡은 굴레에서 벗어나 서로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